경기도가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 경기기후위성 1호기, 이름이 경기셋 1호예요. 이게 발사가 돼서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경기셋 1호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궤도를 따라서 돌다가 경기도 지역을 지날 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기후 환경 데이터를 되게 정밀하게 수집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방정부가 추진한 위성으로는 처음이고, 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쏘아 올린 기후에 특화된 위성이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들었을 때 경기도가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정말 제대로 해보려나 보다. 그러게요. 이런 기대도 좀 가지게 되죠. 다음 이야기 알아볼까요? 네. 기후변화, 우주에서 관찰하고 대응한다. 네, 최근에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부터 실용위성 아리랑 7호 발사 성공하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경기도에서 지난주에 기후위성이 발사돼서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방정부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주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지방정부가 위성? 이 상당히 우리 또 기성세대들은 이게 굉장히 의외다. 이거 우리나라가 위성도 몇 개 갖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경기도가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 경기기후위성 1호기, 이름이 경기셋 1호예요. 이게 발사가 돼서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5, 4, 3, 2, 1, 자,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기후위성 1호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모습을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월 29일이니까 지난 토요일 새벽 3시 44분이에요. 이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된 겁니다. 이게 스페이스X에 실려서 상공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후에 이제 로켓이랑 딱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이제 목표 궤도에 딱 안착까지 맞춰야 초반 미션이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발사하고 약 1시간 만에 1시간 조금 안 되게 마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기셋 1호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이게 지구 표면 500km 상공, 그러니까 저궤도에 머물면서 이게 궤도를 따라서 돌다가 경기도 지역을 지날 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환경 데이터를 되게 정밀하게 수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홍수, 산불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그다음에 식생, 토지 피복 변화 같은 거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작아요.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 되고요. 무게는 25kg. 작네요. 네. 그러고요. 이 정도 초소형 위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요, 태양 전지판을 탑재하고 있어서 이 태양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3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나중에 이거를 더 운용할지 안 할지 이런 걸 검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기셋 이름이니까 경기 세틀라이트. 그거 약자 같아요. 경기 영어로. 맞아요. 이름이 재밌네요. 네. 결국 이게 전형적인 저궤도 우성. 그러니까 낮게 날면서. 근데 이게 경기도를 지날 때만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의 지자체들은 좀 우리도 좀 촬영해 주지 이런 생각도. 그렇게도 되겠네요. 돈 받고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방정부가 추진한 위성으로는 처음이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쏘아 올린 기후위성. 기후에 특화된 위성이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들었을 때 경기도가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정말 좀 제대로 해보려나 보다. 그러게요. 이런 기대도 좀 가지게 되죠. 경기도가요, 지금 이번 1호기 외에도 2호기랑 3호기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약간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2호기랑 3호기는요, 메탄,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영상 장비를 탑재를 해서 온실가스 변화를 중점적으로 측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아마 1호기는 홍수 이런 거 좀 보고 할 것 같아요. 경기도가 이렇게 기후위성들이 수집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2029년쯤에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진짜 집중 감시를 하고 도시랑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후 재난과 재해를 좀 미리 예측을 해서 대응하고 산림과 농산물 병해충 확산 방지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좀 효과적으로 마련해 보겠다, 이런 취지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 지역별 강수량 예측치 이런 걸 활용해서 지역별 기후 피해 이런 걸 추정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협업했던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의 그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는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경기도, 서울 네. 이런 지역에 강수량 자체는 남쪽보다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우리 홍수 피해 앞으로 위성으로 제대로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겠다, 예측하겠다.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시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위성 데이터는 지금까지도 뭐 환경, 기후 이런 관련해서 정보를 이제 취득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돼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좀 새롭게 기후 위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좀 특별해 보이지만 원래 위성 데이터가 지금까지 기후 변화 현상 그냥 자체를 증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그럼요.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래 지구에서 28초 톤의 얼음이 사라졌다 이런 사실도 위성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서 알아낸 사실이죠. 최초의 지구 관측 위성이다 하면은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랜드셋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72년에 1호 위성이 발사가 됐고 2021년까지 총 9개가 막 시리즈로 발사가 돼서요. 50여 년간 900만 장 넘는 지구표면 사진을 찍어서 네. 보내왔습니다. 이 자료 이용해서 작성된 논문만 18,000편이 넘는다고 네. 해요.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2018년에 발표된 남극 빙하 이동 속도 변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알렉스 가드너 연구팀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남극 빙하의 이동 속도랑 변화를 분석해서 남극 서부 지역 빙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걸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평균 수온보다 한 섭씨 0.5도 내지 1도의 따뜻한 물이 유입돼서 빙하의 이동과 손실 속도를 높였다 이런 걸 증명했습니다. 랜드셋이 지금 최신 모델로 거듭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능도 당연히 더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쏘아 올리다 보면서 최신 모델인 랜드셋 9호 같은 경우에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사실 이런 걸 딱 듣기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정부 예산이 이 R&D 사업에 투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네. 사실 한국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기초 연구 이게 네. 사실은 결국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맞아요. 기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우주 산업이 더 커질 거기 네. 때문에 더 필요하겠죠. 또 더 소개해드리면 유럽 우주국 ESA에서 운용하는 센티넬 위성이 있는데 이거는 2014년부터 이것도 시리즈로 계속 위성이 발사됐다고 해요. 근데 뭐 해빙 감소,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탄소 순환, 뭐 홍수, 화산, 지진 이런 재난 대비 이런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6년에 발사된 센티넬-3A, 그다음에 2018년에 발사된 센티넬-3B가 이게 극지방 대부분을 그냥 매월 정기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음 두께, 높이 이런 균열까지 되게 정밀한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제가 좀 흥미로운 위성이 있었는데 온실가스 탐지 위성으로 이제 작년 3월 4일 발사된 메탄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그 비영리 환경단체 EDF라고 하죠. 환경보호기금이 구글, 뉴질랜드 우주국, 하버드대 이렇게 연구팀에서 그러니까 민간 공공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쏘아 올린 기후 위성으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570km 상공에서 하루 15번씩 지구를 돌면서 전 세계 메탄 배출을 추적해온 위성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올해 7월에 교신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EDF 측이 기술을 보강을 해서 대체 위성을 제작할지 검토 중이라고 해요. 네, 앞으로 이런 위성 네. 기후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더 정확하게 예측하자, 어디에서 얼마만큼 무엇이 발생되고 있는지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하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경쟁적으로 막 기술 개발에 나설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후년, 그러니까 2027년에 수자원 전용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 프로젝트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제 국가 R&D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술이라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위성 본체 개발을 맡았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탑재체 개발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네. 위성 활용해서 뭐 초정밀 재해 감시, 뭐 대응 기술 이런 기술 자체가 그냥 기후 위기 시대에 좀 전략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원래 수자원공사 안에 수자원 위성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위성 데이터로 물 관련 재해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중요한 사례가 2023년 7월에 중부지방 이제 집중호우 때 충북 미호천 인근에 이제 농경지 수면적이 얼만큼 불었는지 이게 보니까 비 오기 전보다
111% 확대됐다. 이런 거를 좀 관측해서 침수 영역도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범람 피해, 제방 붕괴 피해 이런 현황을 분석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성 정보를 분석하다 보니까 해외에 우리가 분석한 정보를 지원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2023년에 리비아 데르나 지역에 집중호우로 이제 댐 붕괴되고 침수 피해 났을 때 있었고요. 또 같은 해에 이제 모로코 마라케시 남부 지진 때도 이제 당시의 환경부, 지금 기후부죠, 부처랑 외교부가 같이 인도적 차원으로 해외에 데이터 제공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위성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 위성이 아니라 해외 위성에서 이제 제공을 받은 정보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국내 뭐 다른 아니면 국내 이제 다른 데서 쏘아 올리는 그런 위성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받은 건데 이번에 이제 27년에 띄우려고 하는 거는 그냥 수자원공사가 수자원 관련 데이터를 관측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쏘아 올리는 전용 위성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물산업 국제 정보 분석 기관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기후변화 피해의 69%가 물 관련 문제일 걸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자원 위성이 피해 예방이랑 대응에 얼만큼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관심이 쏠려요. 그래서 2027년에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쏘올리는 이 수자원 전용 위성은 중형급인데요. 이게 성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의 기후 위성처럼 이렇게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계획도 추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성 뭐 4개를 군집체로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뭐 댐, 수도 이런 거 관측하고 고요. 우리 녹조 문제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녹조.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접경 지역의 시설물 같은 것도 또 관측을 할 수가 있고 뭐 식생 분석 이런 데 활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 뭐 중앙 정부도 또 지방 정부도 심지어 K워터 같은 공기업도 막 위성 쏘아 올리고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웅장해집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미국은 이런 정부 주도의 위성 사업보다 민간 위성, 상업용 위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민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간에서는 앞으로의 시장 수요에 대비해서 민간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이 이제 위성을 제조하는 인프라, 제주 우주센터를 준공을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이게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하는 한 9천여 평 부지에다가 그냥 최첨단 위성 제조 기술을 그냥 집약해서 그냥 위성 생산 기지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개된 거 보니까 위성 개발이랑 조립, 그다음에 뭐 기능 성능 시험장, 통제실, 제어실 이런 게 그냥 다 하나의 단지에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이 기후테크 기업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예, 국내 첫 상업용 초소형 위성 옵저버 그 1A호를 이제 재작년 11월에 발사해서 운용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브리핑 초반에 소개해드린 이 경기 기후 위성이요, 이 나라 스페이스와 협업해서, 그러니까 옵저버랑 유사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되게 동일한 그 곳에서 이제 유사한 모델로 발사를 해서 아예 발사한 곳도 똑같아요. 다 우리 기술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궤도에 안착시키는 그게 똑같이 이제 이번에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공이 좀 시장을 열어주고 민간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조로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컸다고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위성 산업은 또 우리처럼 이제 빠르게 개도국의 선진국으로 올라온 입장에서는 워낙 선진국들이 빠르게 앞서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로 쏘아올린 위성도 있어요. 그 정지 궤도 환경 위성이라고 영어로 GEMS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구상에서 35,000km 꼭대기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이 움직이면서 거대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찍는 이러한 위성인데 전 세계에서 나사도 개발하고 유럽도 개발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쏘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를 주도한 연세대학교의 김준 교수가 올해 그 나사 특별상도 받고 또 독일이 주는 훔볼트 상도 이 자연과학자에게 주는 굉장히 영예로운 상인데 이런 걸 받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위성 사업 또 정부의 투자도 이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번에 지자체가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앞으로 결국 우주에 우리가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 또 가능성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노력은 참 좋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